네, 시장의 질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이란과 뭐 어쨌든 이스라엘의 미국의 그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먹고 있는 듯은 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전쟁, 그러니까 종전돼도 유가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되고 네. 그러면 금리 인상 리스크 이거 어쩔 거야 이런 또 우려감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이게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주가는 어제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요. 우리 코스피도 예. 오늘 다시 이제 6,100대를 예, 넘어서면서 계속 이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실적이라든지 뭐 미국도 아직까지는 경기에 대한 기대들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는 뭐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걸 뭐 괜찮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유가가 우리 전쟁 터지기 전에 앵커님 얼마였는지 기억나시죠? 대략 WTI가 60불 내외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진정돼서 이제 90달러. 그래도 30달러 이상 올라왔으면 50%가 넘게 오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터지긴 직전에 2월 마지막 영업일 날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하고 계실 텐데 그때 미국의 일부 사모대출 쪽 잡음 때문에 안전자산이 미국채 10년이 3.94%, 우리나라 10년짜리 국채금리가 3.4% 초반, 그렇게까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금리도 조금 안정화되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한 환경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왔는데 전쟁 터지고 유가 올라가면서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됐잖아요, 사실은. 네. 그 사이에 통화정책 기대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차례 정도 인하가 컨센서스였는데 3월 말에 가장 텐션이 높았을 때는 대략 한 차례 인상까지도 반영하는 수준까지 갔다가 파월 의장이 아니다, 이거 지금 공급 축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후행적인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건 시차가 존재해서 늦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좀 안정화 발언을 해주면서 잡아가지고 지금 동결 내지 최근에 이제 협상이 진행되면서 유가가 그래도 100불 아래 90불대 떨어지면서 미국은 지금 2년짜리 국채 금리가 대략 3.7%, 그러니까 연방금리 상단을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한때 높을 때 4%까지 갔거든요. 네. 한 차례 정도 지금 인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를 프라이싱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태가 다행히 이번 주를 거쳐 다음 주까지 휴전 내지 종전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유가는 대략 80달러 정도 내외를 하단으로, 이건 전쟁 협상 과정에서 그 정도 저점이었거든요. 생산 차질 때문에 아마 아까 얘기했던 전쟁 이전에 60달러 선까지 바로 복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80달러 선까지만 가면 올해 미국도 우리나라도 전체 연간 물가가 대략 한 3% 이상 급등하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통제하면서 지금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안전성 측면에서 통화정책 부담은 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아직까지 메인 시나리오로 다음 주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이 근본적인 유가 안정에 대한 시도들이 이어진다고 하면 지금 증시 상승 신고점을 올리는 이 기조는 철없는 주식시장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전 이후에 100달러 선보다는 밑에 80달러에서 조금 안정화될 것이다. 전쟁 발발 이전 60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 중간선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IMF가 이제 또 매 반기마다 네네네. 4월, 10월 달에 이제 세계 경제를 한번 전망해 주거든요. 네.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일부 국가들의 성장률, 우리나라도 거의 뭐 1% 후반대 정도에서 뭐 올해 2%도 넘는다는 성장이긴 했는데 그거를 뭐 유지해 주는 수준에서 성장은 많이 깎진 않았는데 물가들은 좀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려서 얼마냐? 대략 한 2.6% 내외 정도, 2.5% 중반. 이 정도면 우리가 물가 목표가 대략 2% 정도니까 3자를 가면 중앙은행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환경으로 갈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고 유가가 잡히겠느냐, 유가가 안정되느냐,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물가로 전이 문제 때문에 이 유가가 올라가면서 다른 쪽으로도 또 2차 경로라고 하죠. 확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응이 될 텐데 한 2% 중반대 정도에서만 컨트롤할 수 있다. 그 기준이 유가 80불 내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주까지 지금 이 주가가 고점을 높이는 과정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전제권이 지금 딱 중턱에 걸려 있죠. 네. 90달러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한 10달러 정도 내외의 안정화. 이거는 최종적인 휴전 합의 이후에 확인되는 부분. 그러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은 덜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거 보니까 IMF가 올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네요. 아까 네네. 이제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표에 그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향후 수준의 전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는 기본 가정이고 그리고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긍정적으로 되려면 80달러까지는 좀 안정화되면서 유가가 가야지 되는 시나리오다. 네네. 이렇게 언급할 수 있겠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세계 성장률이 0.2%포인트 작지 않은 수준이긴 그렇죠. 하지만 예, 예. 그래도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뭐 아까 3월 말 얘기했지만 4월 초까지도 스태그플레이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강력한 조치 뭐 얘기할 때 우리 또 코스피 네. 그때 5,000포인트를 위협하면서 되게 힘든 구간을 지나왔잖아요. 네. 우리 되게 옛날 같은데 2주도 안 됐어요, 또. 그런가요?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그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뭐 하루에 지수가 5% 많이 움직이는 날은 네. 7에서 8%씩도 움직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변동성을 줄이면서 지금 코스피는 2주 단간에 1,000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아직 뭐 또 갈 길이 멀다. 올해 지금 기업이익이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 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 정도 깎인 걸로 스태그플레이션 운운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미국도 올해 성장률 전망이 대략 2% 중반에서 조금 깎였지만 2% 초반대. 우리나라는 원래 네. 지금 한 2% 정도 성장을 하면 양호한 성장인데 그게 아주 슬라이트하게 하회에서 1.9%. 그러면은 이 정도 여건 하에서는 펀더멘탈 재료 가지고 금융시장의 위협을 걱정할 때는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도 하느니 금리 인상만 하지 않는다면 유동성 환경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마 제일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지금 현재 확장적 재정과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뭐 2.5 기준금리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준다고 하면 코스피 올해 지금 기업이 계속 폭증해서 지금 600조대 이익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반하에 PR이 지금 얼마입니까? 7배. 역사상 그 PER들이 유의미한 그 바텀을 찍을 때 큰 조정 국면에서 찍었던 게 7배인데 지금은 조정 국면도 아니고 오히려 기업이익이 느는 ROE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만 지금 쫓아가지 못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드렸던 이런 전쟁 노이즈나 이런 시장들의 안전성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만 거친다고 하면 올해 코스피는 과거의 역사적인 PER 10배 내외 정도로 회복한다고 하면 뭐 7,000대 지금 뭐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정도가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가장 훌륭하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후에 다시 좀 여쭤보고 네. 지금 이제 글로벌 쪽으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사실 이게 전쟁 리스크 때문에 약간 숨기는 했거든요. 사모대출 리스크. 예, 요거 좀 정리하고 그 다음 번으로 갔으면 좋겠어서 네. 이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 사무대출 관련돼서 JP모건의 다이몬 회장이 되게 재미있는 바퀴벌레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또 그 바퀴벌레라는 함이 그러니까 한 마리가 보이면 예. 이게 우리는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식하고. 이게 네. 우리가 그걸 잡고 나면은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그 밑에 많이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바퀴벌레라는 표현보다는 착한 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무대출의 특성이 장부가 평가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일부 지금 이제 뭐 부동산 쪽이라든지 이런 쪽 대출 나가는 게 손실이 한 번에 그러니까 손실이 지금 뭐 계속 실시간으로 이 자산 가치의 변화를 반영해 가지고 위험으로 전이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2월 마지막 영업일 날 영국의 모기지 업체 파산이나 작년에 뭐 미국의 자동차 대부 업체들의 파산을 놓고 보시면 왜 암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게 증상이 나타나서 드러날 때쯤 되면 그 장부가 평가라는 게 한 번에 빵 터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태는 서브프라임 때도 모기지가 뭐 CDO라고 하는 그 파생 상품의 그늘에 숨겨져 있어서 좀 노이즈가 있긴 했는데 요 사모대출 시장은 규모로만 따지면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1조 5천억 달러 정도 마켓 사이즈인데 이거는 미국의 하이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레버리지론이라고 또 있는데요. 그런 저신용 채권 시장의 절반 규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염에 대한 강도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장부가 평가의 특성 때문에 이 착한 암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몸 안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치명적으로 작동하는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암은 제거해야 되죠. 제가 작년부터 올해 지금 이 전쟁 리스크의 미국의 통화정책 기대가 한 번 정도도 지금 인하를 해주느냐 마느냐 의심한데도 저희 하우스뷰는 올해 2차례 인하를 주장하는데 거기에 제일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이 사모대출입니다. 네. 이 사모대출 시장의 기초자산 중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뭐 2월 말에 영국의 모기지 업체 파산도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 관련 쪽인데 최근에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들을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고요. 모기지 금리가 6% 이상 고금리의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이 사모대출 찜찜해하시고 이달 말에 미국의 금융주들 배당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최근에 웰스파고 같은 회사가 무려 1,000억 달러의 이 사모대출 익스포저를 갖고 있다. 그것 때문에 최근 다른 금융주보다 주가 조정도 많이 나오고요.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그 긴장 때문에 아까 그 암을 치료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 기본적으로 신체 환경 중에 먼저 잡아야 될 게 뭐가 있죠? 우리 금융시장의 P라고 하는 게 유동성이잖아요. 그 유동성을 조절하는 혈압이 금리입니다. 통화정책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모대출이라는 착하긴 하지만 이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혈압을 낮추려고 한다면 하반기에 연준이 2차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이다. 지금 이 혈압에서는 이 고금리 환경이 higher for longer라는 표현을 쓰죠. 고금리의 장기화 때문에 사모대출 시장의 스트레스가 이달 말에 예정돼 있는 21주간 뒷단에 예정돼 있는 미국 은행들의 실적에서 어느 정도 조금 리스크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거기서 휘둘리지 마시고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저건 나중에 가서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제거시킬 수 있는 거구나. 그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가 미국 경제 좋은데 왜 금리 인하 합니까? 이 고금리가 장기화되어 있는 고혈압의 미국 경제를 조금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 사모대출 리스크가 착한 암이라고 표현하셨는지 네. 아주 잘 설명을 비유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암은 암이기 때문에 떼어내긴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이런 리스크는 엄청나게 뭐 사람을 죽일 만큼, 그러니까 경제를 죽일 만큼 뭐 큰 거는 아니고 제거는 해야 되지만 네. 어쨌든 그런 흐름에서 건강 체질을 좀 챙겨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는 있을 거고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제거하려면 금리는 인하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시장이 원하는 답이니 이 리스크가 있더라도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간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느낌이네요. 정확하게 보셨는데 지금 미국의 테크주들 중심으로 해서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여기 이델리 방송에 나와서도 제가 채권 전문가긴 하지만 국내는 채권하지 말고 주식을 하셔야 되고 코스피를 엄청 강조드렸고 그리고 맞아요. 뉴스보다 그러셨죠. 논뉴스가 낫다. 그거를 제가 뭐 어느 방송 출연이든 유튜브든 이렇게 우리 리테일 투자자들한테 많이 강조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그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희석이 있긴 했지만 많은 부분에 희석이 있었지만 미국 증시도 올해 그래봐야 이제 YTD로 뭐 겨우 플러스 영역 들어온 거긴 한데 왜냐면 연초가 고가였으니까요. 네네. 그래도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점. 코스피는 올해 YTD 얼마입니까? 오늘자로 이제 또 45%, 50%가 넘어가 50%를 향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 상승 탄력이 많은 부분에서 또 의심과 부담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도 사모대출과 같은 오히려 저는 사모대출이 착한 암이기 때문에 한번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런 데서 좀 컨트롤이 되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혈압도 낮추는 쪽에 정책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금융시장의 건강은 올해 뒷단에 가면 저는 실물 경제 단에서는 미국 소비를 최근에 조금 무리하게 끌고 온 부분이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좀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올해 2분기까지는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US보다는 논뉴스 쪽에서 특히 한국 같은 증시의 기회를 엿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PR이 뭐 7배니 채권 전문가가 그런 걸 왜 외우고 다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갖고 있는 저평가의 인식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올해 기대 수익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그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증시의 유동성은 가장 풍부하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혈관, 피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만 안 된다면. 근데 4월 금통위 그 결과 발표할 때 바로 저희 전화 연결하면서 굉장히 소식 발빠르게 전해 주셨잖아요. 차기 총재에 대한 리스크도 사실 가봐야 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이제 한국 경제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나라 통화정책에서 신임 총재에 대한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봐야 안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많은 언론 쪽에서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 매파다. 그러니까 이미 전제로 그분이 뭐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금융 안정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조금 호키시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 예측한 것보다 물가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환율이나 부동산 때문에도 원래 전쟁 전에 유가 오르기 전에도 또 통화정책 긴축에 대한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가지 않겠냐. 근데 총재도 또 따마침 그런 분이 오셨다. 근데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 드렸던 게 저분이 합리적인 매파일 거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현송 신임 내정자는 어제 청문회도 하셨지만
원칙론자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원칙론자는 맞지만 그 원칙론의 기반이 상황에 맞는 유연성을 기반한,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분은 학자이면서 교수도 하셨지만 BIS라고 하는 데서 이제 글로벌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무들을 많이 보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 조류를 보고 오셨지만 한국에서는 예전에 뭐 2010년대 대통령 보좌관도 하셨다고 하지만 네. 뭐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떠나셔가지고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본인이 한국은행의 많은 실무진들의 도움을 받겠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얘기가 환율이 그렇게 높았을 때도 환율이 지금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환율을 레벨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외환시장이 1,530원대 그 불안했던 시기에도 그런 발언을 통해서 네. 원칙론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최근에 봐라 다시 환율 1,470, 80원대 전쟁에 대한 거품만 제거한다고 하면 그런데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잘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는 지표이긴 하겠지만 매달 말쯤 가면 여러분들이 일부가 그 심리조사 같은 걸 하셔서 소비자 동향조사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지금 부동산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소비를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 항목 중에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예. 그 내용, 그게 한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수치로 발표가 됩니다. 예. 그 수치가 지난 3월 달에 전쟁이 터졌었는데 2.6에서 2.7. 그거는 현재 인플레보다는 한 0.5%포인트 또 높아서 조금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데 4월 마지막 영업일과 우리 5월 금통위가 전 되게 중요한 5월 마지막 주간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 두 번 정도 아까 얘기했던 CSI, 소비자 심리 동향이 나올 텐데 지금 전쟁의 거품이 제거된다면 유가가 안정되면서 그 BI가, 그 기대 인플레가 3%를 넘기지 않는다. 한은에서 계속 하반기 금리 인상은 기대 인플레로의 전이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통화 정책에 대한 긴장이나 이 부분에 나는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데 민감도가 있는 분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뉴스를 좀 보시죠. 네. 그 4월 마지막 주간에 소비자 동향 지수에서 물가 기대 인플레가 얼마나 올랐느냐. 제일 중요한 숫자는 3자. 4월 달에 3자를 넘기지 않는다고 하면 하반기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 그 정도까지한 딱 그 기준선을 두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지금 오늘 또 분위기 좋은 우리나라 증시 또 5월 달까지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또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동향, 소비자 물가 이게 3% 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통화 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고유가 뭐 상관없다. 우리가 막을 수 있다. 반도체 랠리.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네. 반도체 이익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회사만 지금 500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네, 네. 작년 연말만 해도 400조, 380조? 그러다가 올해 1분기 끝날 때쯤 왔더니 그때 이제 전 기업이 500조 정도 벌겠다는데 네. 지금 한 달 반도 지나지 않아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지금 600조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PER이 삼성전자가 지금 5배? 하이닉스가 4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우리나라 코스피의 7배 PER의 주도가 반도체죠. 그러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이익의 증가, 그 이익의 핵심에 저도 하반기 때 우리나라 코스피를 걱정했던 게 반도체 가격이 꺾이는 시점부터 그 이익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반도체 담당하고 얘기를 해봐도 가격이 올해 적어도 3분기까지 그렇게 쉽게 꺾이지가 않을 그래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ROE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 PER, 원래 반도체 주식은 고 PR에 봐서 저 PR에 팔라라는 게 과거의 공식이었는데 네. 지금 저 PR이면 팔아야 되느냐? 아니요. 이익이 늘고 있는 구간에서 그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 이 코스피 랠리는 오늘은 반도체가 살짝 어저께 미국 이슈들 때문에 좀 쉬어가고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강도가 낮은데 아직까지 투자의 기회가 남아있다. 한국 경제의 지금 중심엔 반도체가 있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삼전 닉스 합산 시총이 다음 정거장은 3,000조이다 이렇게도 바라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마지막 질문,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선물 시장에는 최근 자꾸 좀 들어왔습니다. 네. 그 선결 조건은 앞으로 뭐가 될까요? 일단 지금 글로벌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ATM기라는 평가도 들어가면서 전쟁 때 코스피 약세의 제일 핵심이 외국인 매도였고 외국인이 3월 한 달만 거의 40조에 가까운 매도를 맞아요. 하면서 네. 근데 그들이 또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600조 잔고를 들고 있던 외국인이 지금 1,800조까지 잔액이 늘었다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잖아요. 30% 후반대 38%까지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었을 때 1,800조, 코스피가 지금 5,000조에 가까운 시가총액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자,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 시장에서 벌만큼 벌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약세 재료가 나왔을 때 그들이 이탈하는 건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긴 네, 합니다. 네. 하지만 국내 개미들의 힘만 가지고 지금 지수를 또 신영역을 새로운 고점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 전쟁 노이즈가 빠지고 나면 원달러 환율의 거품이 한 50원 정도는 저희는 추가로 남아있다 보고요. 2월 마지막 여금일 날 환율이 그때 1,430원. 지금 채권 지수 편입으로 외국인들이 특히나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던 일본계 자금들조차도 윗비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WGBI도 그때 얘기 드렸지만 이 호재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환율 쪽의 안정성이 더 돋보인다. 전쟁 노이즈 빠졌는데 채권 지수 편입에 의한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아까 유가 80불쯤 가면 저는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깨고 내려올 거고 이게 외국인 수급까지 돈다고 하면 올해 2분기 말에서 3분기 넘어갈 때쯤이면 환율이 1,400원 정도 하단 테스트. 그때 그 기류를 같이 연동돼서 외국인 플로우들이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워낙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인식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된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 않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환율 안정되면 또 들어올 가능성도 또 많은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동성도 풍부하고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매력적으로 볼 만한 이슈는 좀 상당하다라는 데에 좀 포인트를 둬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난 것처럼 움직이는 시장이 뭐 시장에 좀 탐욕이기도 하고 누구는 설레발이라고도 하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위원님이 철부지는 아니다 시장이 이런 말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딱 그런 패턴을 갖고 있네요. 특징이. 뭐 지금 전쟁도 안 끝났는데 자꾸 네. 주가가 오르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일일비하잖아요. 그럼 누구는 또 시장이 너무 철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예, 지금은 좀 이익의 기반을 생각한다면 네. 예, 철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똑똑한 투자자가 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경제 이렇게 풀어주신 거 굉장히 이해가 쉬우셨잖아요. 그런 흐름은 앞으로도 잘 다뤄드리겠습니다. 투자 승률 꼭 올리시길 바라고 조만간 또 저희 마켓나우 2부 꼭 들려주세요. 오늘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네, 필요할 때 또 찾아주십시오. 네, 윤여산 메리츠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너지의 주도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과 배터리 중심의 전기화 이게 어떤 투자 전략으로 이어질지 오늘의 신흥 시장의 전기화 성공 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의미 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고 네,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떤 예. 점을 또 좋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그 신흥국들 생각하면 네. 가령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기타 그 전기도 없는 곳에서 생활한다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기화가 굉장히 느리다. 그래서 뭐 그런 쪽의 어떤 비유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역전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의외로 전기화의 어떤 비율 자체가 신흥국을 뛰어넘을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 신흥국들이 발전을 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글로벌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가 4월 달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신흥 시장을 위한 전기화 패스트 트랙인데 이 보고서의 그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후 취약국 포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게 한 74개국 정도가 되는데 74개 정도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그 통계 자료들을 갖다가 분석을 한 자료예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태양광과 배터리 등 전기 기술이 어떻게 기존의 에너지 상식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로 입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점은 신흥국의 전기화율이 예. 오히려 선진국을 갖다가 앞지르고 있다. 이게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신흥국이 선진국을 앞지른다. 요것만 보더라도 좀 화제성이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 보고서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화석 연료는 전반적으로 경제성 게임 이론에서 탈락을 한 건가? 이런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재생에너지는 비싸다는 인식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보고서가 얘기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신흥국들이 이 전기화를 갖다가 빠르게 이룬 거는 사실은 재생에너지의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재생에너지가 비쌌다라고 한다면 자본 축적도 안 돼 있고 그렇죠. 또 조달금리도 이들 나라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높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어떻게 전기화를 갖다가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역설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10년 전만 해도 태양광 발전소는 화석연료 발전소에 비해서 메가와트당 최대 5배의 초기 투자 비용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거는 초기에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죠. 물론 당시에도 그 발전소의 전 생애 주기, 그럼 가령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는 추가로 안 들어가니까 이걸 평균을 내면은 기존의 화석 연료 발전보다 훨씬 쌌지만 사실 신흥국 입장에서는 초기에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이게 엄두도 못 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니까 완전히 사정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그러니까 순수 자본 지출 측면에서 화석 연료 발전과 경쟁력을 갖다가 충분히 갖추게 된 거고요.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가 25년 아닙니까? 24년 기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저기 그 아래에 있는 솔라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그게 네. 태양광 가격이에요. 네. 밑에 그 회색 부분이 화석연료 발전 비용이고요. 이미 한 23년 이때부터 태양광만 단독으로 설치했을 때는 화석연료보다 훨씬 싸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훨씬 싼 상태고요. 그 위에 있는 게 바로 태양광하고 그 ESS를 결합한 겁니다. 이것들도 계속해서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두 개를 갖다가 결합한 거는 사실은 화석연료보다 아직은 비싼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23년 정도, 30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사실 이 부분도 훨씬 화석연료보다 훨씬 싸지게 될 거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신국에서 사실은 이 태양광 플러스 뭐 BESS가 왜 이렇게 그 확산이 됐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광 가격이 급락을 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효율성에서 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 전기화 시대에는 사실 화석연료라는 건 에너지 투입 대비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쓸 때 최종 나오는 에너지 양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갖다가 열로 낭비를 하죠. 기존의 발전소 같은 경우는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반면 태양광 배터리, 그다음에 전기차로 이어지는 전기 기술 생태계는 사실 이 화석연료보다 약 3배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다가 모이게 되는 거고요. 이게 현재 상황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기술이라는 거는 보급량, 글로벌 보급량이 2배로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 약 20%씩 하락하는 강력한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 현재 무관세 수입국 기준으로 태양광 플러스 BESS 통합 발전 비용은 1메가와트당 76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은 화석연료보다 훨씬 더 저렴해졌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지만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그 초기 투자 비용을 갖다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실제로 발전을 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왜 그러면 재생에너지 플러스 BESS는 원료비가 안 들잖아요. 근데 화석연료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사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LNG가 됐든 석탄이 됐든 발전 단가 측면에서는 그 태양광 에너지 플러스 BESS 시스템이 훨씬 저렴하다. 그래서 신흥국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지금 그 태양광 플러스 BESS 시스템으로 전기화를 이뤄나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걸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에너지 안보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떤 쪽으로 또 투자의 자금이 흘러가는지 우리는 매일같이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에너지가 화석 연료 대비해서 경제적으로 된 거. 네. 그런 부분 굉장히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많이 좀 드실 것 네. 같은데 일단 그렇다면 뭐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다 네. 하면 중요한 건 또 송전선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 문제도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 기존의 중앙 집중형 어떤 그 전력망이라고 하게 되면은 다 송전선을 깔아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전라도 쪽에서 그 이 생산된 전기를 갖다가 지금 용인의 반도체백까지 끌어오는데 송전선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송전탑이랑. 네. 근데 그게 주민들의 반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다못해 낙후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송전선로 깔고 하는데 사실 엄청난 반대도 반대지만 돈도 천문학적으로 그렇죠. 들어가지 네. 않습니까? 사실 이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중형 어떤 발전소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송배 전망을 까는데 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갖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ESS가 이걸 갖다 해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ESS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데서
이 전기를 끌어와야 될 필요가 없죠. 네.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낮에 발전을 한 걸 갖다가 ESS 시스템, BESS 시스템 저장을 했다가 밤에 전기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신흥국들이 이쪽 부분에 훨씬 더 주목을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그 송배전망까지 전부 다 합친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산화된 시스템, 2019년만 해도 분산화된 시스템이 이 여기 아래 그 파란색으로 쭉 올라가는 선이 있죠. 무상향하는 선. 이게 집중형 그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딱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송배전망을 깔아가지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맨 아래 보시면은 이게 그 100km 떨어져 있을 때, 200km 떨어져 있을 때, 그 발전소에서,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500km 떨어져 있을 때, 당연히 500km 떨어져 있으면은 발전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면 송전탑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무상행하는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전기를 갖다 생산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록색. 초록색. 네. 근데 이제 분산화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2019년에는 비쌌지만 지금 2026년에는 확 떨어졌죠. 네. 이건 왜 그러면 이건 평탄할 수밖에 없겠죠. 송전탑 건설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2035년 되면 더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네요. 또. 네, 당연히 이거 똑같을 수밖에 네, 없겠죠. 네. 왜 그러면 송배전망을 깔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ESS, 특히 배터리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 덕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송배전에 어떤 부담이 없으니까 그 망을 깔아야 될 어떤 부담이 없는 거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전기화가 급격히 확산됐다. 이렇게 보고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에너지 인프라에서 신흥국이 선진국에 대해서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렇죠. 거죠?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이 보고서를 보고서. 네. 야, 우리가 좀 나쁘된 나라들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요. 이 전기불도 못 켜고 뭐 이렇다라고 보통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사이에 확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옛날 말이 되는 예, 거예요. 옛날 말에 되는 게 이게 그 우리가 과거에 그 유선 전화망을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선 전화망을 쓰다가 엄청난 투자를 한 유선 전화망을 쓰다가 지금 그 전화망이 필요 없는 유선망이 필요 없는 휴대전화로 옮겨왔잖아요. 근데 신흥국들은 어때요? 유선 전화망 시대가 없어요. 그 나라들 같은 네. 경우에는. 아예. 바로 리프로깅이라고 예. 프로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개구리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하고 도약하는 거. 신흥국은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휴대전화 시장에서 나온 거고요. 이게 전기 시장에서 똑같은 어떤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리프로깅.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이제 전기화 시대를 하려고 하면 뭐예요? 기존에 원전을 짓든 아니면 석탄 발전소를 짓든 아니면 LNG 발전소를 짓든 그 발전소를 짓고 그걸 송배전망으로 탁 연결을 해서 시골까지 연결을 해서 이걸 전기화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완전히 다 거치지 않고 아까 그 전화망, 유선 전화망을 그 시대를 거치지 않은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네. 그다음에 BESS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전기화를 갖다가 이뤄냈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 태양광 발전 거기 보면은 이 회색선이 있을 겁니다. 그 회색선 있죠? 그게 미국의 그 태양광 설치예요. 그리고 녹색 선들은 거기 각국 그 신국들 국가명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 미국 대부분이 미국보다 앞서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배터리 판매량에서도 미국을 앞서 있고요. 예. 그 다음에 EV카 전기차 판매에서도 대부분의 신국들이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풍력 발전도 미국보다 앞서 있는 나라들이 꽤 되고요. 그렇네요. 전기화 측면에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보다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기후 취약국들 74개 국가라고 그랬죠. 그중에 46%가 태양광 발전 보급률에서 미국을 이미 앞서가고 있고요. 가령 나미비아 같은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태양광 발전 보급률이 35%에 달합니다. 전기차 점유율은 네팔이 70%.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스리랑카도 64%에 달해요. 그다음에 약 51% 국가는 국가 전반의 전력 화율에서 벌써 미국을 갖다 추월하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도 이게 놀라운 그 엠버 보고서가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등록된 데이터만 하는 거예요. 국가 통계에 등록된 데이터만. 안 된 것까지 하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네, 그렇죠. 이걸 갖다가 왜 그렇게 추론을 하냐면은 사실은 이게 그 2017년 이후에 수입된
태양광 패널이 있을 거 예. 아닙니까? 태양광 패널은 지금 등록된 것보다 3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가 통계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자기네 집 지붕 위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산업단지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태양광 예, 패널을 예. 설치한 데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 태양광 발전을 갖다가 그 자가 소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보고서는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네. 예. AR 시대에 오니까 이렇게 신흥국들도 나름 좀 자립할 수 있는 경제 그렇죠. 성장의 부기를 예. 지니게 됐구나. 네네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그 경제 성장에 대한 낡은 그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종식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이쪽에서는 볼 수가 있는. 네, 그렇죠. 엠버가 그 주장하는 결론이 바로 그건데요. 이들 기후취약국의 공통적인 어떤 핵심이 있어요. 네. 이게 대부분 일조량이 풍부한 썬벨트 지역에 사실은 있습니다. 아프리카라든지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그 굉장히 잘 비치는 썬벨트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의 석유나 석탄을 갖다가 외화를 주고 사와야 하는 처지에 속해 있었어요.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국가별로 무역 적자의 몇 %가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데 쓰이느냐 이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여기 맨 위에 보시면은 특정국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에 달하죠.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이 총 그러니까 19개 국가가 무역 적자의 50% 정도를 이상을 갖다가 네. 화석연료 수입하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엄청난 돈을 갖다가 기존의 그 화석연료를 갖다가 수입하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나마 20년에서 25년까지 이게 이들 나라들이 사실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엄청나게 수입을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국에서 수입한 138기가와트의 태양광 패널 이걸 갖다 수입을 해가지고 만약에 깔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깔고 있는 거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그럼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LNG 그다음에 연간 420억 달러 규모의 디젤 수입을 갖다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추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거시경제적으로는 이 경제 성장과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대응 장치들이 어떻게 보면 충돌을 하잖아요.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식은 뭐냐면은 결국은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화석연료를 갖다가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발전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은 경제 성장을 사실은 하기 위해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못 한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 대응 방식이 완전히 꺾였죠. 충분히 발전을 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고 특히 이들 국가한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어떤 재생에너지 플러스 ESS의 어떤 변화 자체가 지금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인해서 유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당한 그 에너지 독립, 그다음에 경제적인 안보 이런 측면에 상당히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 규모의 경제 딱 돼 있고 환경도 네. 좋은데 네. 왜 이렇게 뒤쳐졌을까요? 기회를 제대로 못 본 걸까요? 그게 아니라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의문이었는데 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선진국들은 이미 망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송전망, 배전망, 발전소들도 다 젖어가지고 감가상각 다 끝났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엎어서 새로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데는 거대한 매몰 비용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노후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로의 전환도 쉽게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존의 엄청난 매몰 비용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뭐 규제나 인허가 뭐 이런 게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송전탑 세우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가령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그 거대한 단지에 이걸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수많은 규제와 인허가를 넘어야 되는 거고 네. 또 지역 주민들도 반발. 어떻게 보게 되면 한 목소리로 그걸 찬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기존 에너지 기득권 세력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우리나라에서도 있죠. 제가 굳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패권이 바뀌는 걸 이들은 달궈하지는 않겠죠. 가령 뭐 내가 지금 한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소들이 다 문을 닫고 그게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중앙집중형 전력망에서 자기신들이 어떤 전기의 배분이라든지 전기 요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주도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게 분산형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면은 분산형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신들의 어떤 권력, 기득권 이런 것들이 약간 훼손되는 측면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신흥국들보다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확산 자체가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음에도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정말 에너지 주도권이 신흥시장에 이제 꽉 잡게 될 날 왔구나 네, 이런 네. 생각이 드니까 이 선호 관계 이런 부분도 이제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이해가 잘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패권 전쟁에서 누가 이제 갑이 되고 을이 될지 굉장히 관심 갖게 되네요. 새 시대로 전환되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은 이란 전쟁 종료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까지 이런 리스크가 계속되지 않을 것 같다에 베팅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코스피가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약간 편안한 느낌은 듭니다. 오랜만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뭐 끝나는 건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아마 제가 계속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은 트럼프의 편은 아닌 것 같다. 네. 그 말씀을 계속 드렸고 트럼프가 되게 센 척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다급한 건 이란보다는 트럼프이지 않냐라고 봐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유가입니다. 네. 예, 결국은 뭐 미국에 우리는 원유 잘 많이 나니 호르무즈의 그 원유 우리 필요 없어 뭐 이러면서 센 척하고 오히려 그 석유 필요하면 다 우리나라로 와 뭐 이런 네. 얘기 했지 않습니까? 또 이중 봉쇄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조선이 다 지금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 아마 오늘쯤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원유의 선물 가격들을 보는데 선물 가격이라는 것은 WTI는 지금이면 다음 달 5월 달 걸 보고 있고 브렌트 북해산 거는 6월 달 걸 보고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내가 텅 빈 유조선을 가져가서 지금 현찰 박치기라고 하죠. 돈 주고 직접 사는 거. 현장 결제 같은 느낌.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금 네. 들고 가서 바로 살면 얼마에 살 수 있었느냐. 월요일 기준으로 브렌트산 원유 즉시 인도 가격이 거의 150달러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 사이에 선물 가격은 3월 한 달 동안 위아래로 그래도 등락을 거듭했었는데 네네. 지금 현물 가격은 보시면 어떠세요?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그냥 위로 네.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최고치를 이미 뚫고 위로 완전히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보는 선물 가격, 이 선물 가격이라는 것은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를 가정하면서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내가 당장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는 다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호르무즈로 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북해로 갔는데 북해산이 지금 아직은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덜 비싼 그게 지금 4월 6일자 기준으로 미국 WTI가 114달러거든요. 아마 이게 일주일 후행으로 발표가 되는데 스팟 가격이 지금 아마 이번 주가 오늘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발표될 텐데 아마 그러면 거의 110달러 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전 세계는 석유를 못 구해서 날리고 그 얘기는 여기 이 상황 현물 가격이 급등하는 거로부터 미국이 자유롭지 못하다. 네. 결국은 미국 내에 지금 이미 4달러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선 4.12 뭐 이 정도까지 가 있는 지금 미국의 지금 휘발유가, 디젤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트럼프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보면 이번에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좀 그 뉴스가 나온 게 뭐 지금 이슬라마바드에서 연결돼 있는 기자한테 거기 좀 남아 있어라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역시 이게 뭔가 그러니까 쇼맨십이 있는 거죠. 트럼프는 워낙 방송을 오랫동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트럼프 입장에서 첫 판을 협상을 해서 트럼프가 첫 판을 내서 해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단 깨고 시작하는 스타일이니까. 지난 주말 동안 어쨌든 협상이 타결이 안 되긴 했지만 이번에 두 번째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란도 다행스러운 것은 뭔가 그 조건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어쨌거나 확실히 지난주 만나기 전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협상하려는 의지들이 조금 더 높아져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지지난주 목요일을 바닥으로 기점으로 해서 계속 소위 이제 휴전을 넘어서 종전으로 갈 수 있다라는 데에 대한 배팅이 중간에 변동은 있었지만 가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그 긍정적인 코멘트 때문에 좀 더 지금 어젯밤 또 뭐 오늘 우리나라 시장 다 결국은 종전이 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면서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싸움도 강대 강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이게 장기화되면은 피곤한 법이잖아요. 맞습니다. 지치고 네. 그런 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유가 현물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플레 공포는 또 고스란히 우리나라도 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코스피 정고점 돌파가 좀 어렵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될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만약에 성장까지 떨어지면 그걸 이제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하고 인플레이션만 높아도 문제죠. 근데 어쨌거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이 이제 어쨌든 휴전되고 종전 지금 당장은 뭐 원유가 못 움직여갖고 아까처럼 난리 있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걱정한 대로 이번 여름 때까지 이게 연결이 되면은 좀 심각하죠 정말로. 그러면 아시아는 이미 동남아는 벌써 손을 들어 있는 상태고 지금 그나마 한 7개월치 그 원유 재고를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조차도 좀 불안한 상황인 것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종전이 된다면 충분히 그거는 사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오히려 이것 자체가 미국한테 좀 더 악재일 수 있다. 뭐냐면 미국 자체는 당연히 WTI가 결국 원유 생산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 같은데 거꾸로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중동산 원유가 부족한 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그것 자체가 지금 CPI 지금 3월 달 거 3% 넘었었죠. PPI도 지금 3% 후반 막 이렇게 지금 PPI도 어제 발표된 거 보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덜 나온 거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되게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지금 향후 CPI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금리 수준을 계속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자체는 사실은 미국 시장이 그나마 올해 들어와서 전쟁 이후에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텼었는데 사실은 그거를 소위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연준이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반기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미국에서 안 그래도 지금 단기간에서는 뭐 미국에 워낙 뭐 그 사이 못 올리기도 했고 상대적으로는 뭐 원유도 나오니까 미국 시장에 좀 기대했던 투자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다른 데를 다시 쳐다보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종전이 된다면. 그러면 최대는 여전히 신흥국 선호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 2월까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 한국을 제일 좋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보시면 한국은 이 와중에서 3월 와중에서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국가별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왼쪽 차트에 보면은 그 X축이 지금 이익 성장률이고요.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데가 아무 데도 없죠. 압도적으로 지금 이익 성장을 올해 예측을 하고 있고 반면에 PER은 보시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낮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의 방향성 자체는 더 위로 PBR 지금 상당히 좀 그러니까 멀티플이 높아져야 되는 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ROE, PBR만 놓고 봐도 한국은 지금 이거는 정비례를 하는데 결국은 ROE가 높아지면 PBR도 높아져야 됩니다. 최근에 PBR이 제법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워낙 지금 ROE가 지금 우리나라 돈을 잘 벌다 보니까 높아지면서 비슷한 주에 위에 대만을 보면 거의 4배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2배가 채 될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양쪽을 놓고 보면 아마 정상적인 상황, 전쟁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상 상황으로 돌아온다면 현재 상황은 미국에서 벗어난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여러 군데를 찾아다닐 텐데 여전히 최대 소위 선호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한국이지 않을까 보셔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국내 투자자들이 열심히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들은 여전히 좀 충만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다 손을 맞잡고 간다면 하반기에도 상당히 좋은 이 인플레이션을 넘어설 만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의 꿈이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다행히 이익 성장을 잘하고 있고 게다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메리트는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들 이제 AI 투자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투자가 위축됐다는 시그널은 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탄력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AI 에이전틱 시대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포인트로 바라봐야 될까요? AI의 발전 속도가 정말로 가파른 것 같습니다. 엄청 빠르고 거기에 중심에는 이제 확고하게 우리 이제 이전까지 한 3년 동안 오픈 AI 떠들었는데 챗GPT 이제는 다 엔트로피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이제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클로드. 클로드. 이건 이제 다들 조금씩 한두 번 써보셨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번 못 물어보면은 용량 찼다고 돈 내라고 아마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만큼 지금 워낙들 많이 써요. 그래서 엔트로픽의 유일한 단점은 워낙 성과가 좋은데 유일한 단점은 뭐냐면 컴퓨팅 파워를 워낙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걸 못 구해서 간간히 지금 서비스가 중단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 이게 너무 지금 이 성능이 좋다 보니까 미토스라는 한 2주 전에 발표된 차세대 모델 약간 노출이 됐었죠. 근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워낙 성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걸 갖고 소위 나쁜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네. 이게 심지어는 사이버 해킹을 어마어마하게 할 것 같다. 그래서 보안 관련주가 뜨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갖고 사실은 보안주들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적인 한 사례를 보면은 미국 정부를 일단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뭐냐면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심지어 지난주에 이 미토스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소위 JP 모건, 그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미국에 내놓으라는 대형 은행들의 은행장들을 다 소집했어요. 그리고 긴급 회의를 했거든요. 네. 너희들 거 뚫리지 않겠어? 지금 엔트로픽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큰일 나겠던데? 라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근데 얘가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사이버 보안만 뚫는 정도냐? 그게 아니라 전체 그런 스트럭처 안에서 뭐든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정말로 이제 무서운 세상이 돼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이제 에이전트 시대까지 오다 보면 추론형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컴퓨팅 파워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으로 점점 더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률에서도 확실히 이 6개월간 차이가 극렬하게 나 있는데 보시면 미국 내 기술주 어제는 이제 M7이 좀 오르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시면 전고점을 완전히 뚫은 것은 반도체 역시 그러니까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쫓는 아이쇼스 ETF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6개월간 41%나 올랐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만들려니까 여전히 이제 소위 전력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 ETF 이게 한 18% 올라오면서 시장은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스파이가 4% 어제 이제 한 1% 좀 올라가면서 한 5% 이렇게 올라갔지만 M7은 아직도 마이너스였거든요. 어제 정도로 아마 이제 겨우 플러스로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보합으로 돌아섰을 것 같습니다. 최대 피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프트웨어. 여기에 대장주는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네. 포함해서 소프트웨어들이 이거는 일시적인 이슈가 아니라 밖으로 뺏기게 생겼다. 심각하면서 완전히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AI 컴퓨팅에서 엔트로픽이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엔트로픽을 이기기 위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아마존, 메타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빚내서 투자하는 오라클이나 코어웨이브조차도 사실은 최근 한 이틀간 주가가 급등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대들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 갖고는 정말로 최대 수혜일 수밖에 없겠다. 이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정말로 죽자 사자하는 지금 사생 결단으로 경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된 컴퓨팅 파워를 가져가려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반도체, 전력 인프라 이쪽과 관련된 투자는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은 또 엔트로픽이지만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보면 챗GPT 열풍이 있었다. 제미나이로 갔다가 엔트로피 이제 간 거잖아요. 또 혁신 기술 갖고 나오는 그런 기업이
또 머니를 또 확 끌어당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 봐서 어느 누구도 지금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지속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안 쓰지 않는 한 더 부각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게 지속적으로 수출 실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월 무역 수지도 사상 최고치. 맞습니다. 예. 환율은 좀 오늘 떨어지네요. 1,473원. 이런 정도로 좀 안정화될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거 아마 제가 매주 올 때마다 질문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 네. 환율과 관련해 네, 갖고 네. 이게 다들 걱정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아마 제 대답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무역수지 경상수지를 봐라. 이거는 그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연초 이후에 1, 2, 3월 달 누적으로 저걸 다 합쳐보면 네. 거의 5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수출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단기간에 500억 달러 달성일 것 같아요. 네.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건 아예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017년 소위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그때 연간 950억 달러 를 우리나라가 연간 냈는데 이미 그 절반을 넘는 수준을 불과 한 분기만에 해놨다. 그러면은 당연히 올해는 아마 여름쯤 되면은 그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몇 배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상도 훨씬 더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2배를 갈 거냐, 1.5배를 갈 거냐 이 이슈지 지금 상황에서는 믿어 의심치 않는 지금 무역수지 흑자 기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무역수지 흑자난다는 거는 달러가 막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네. 달러가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걱정들 때문에 달러를 쟁여놓거나 해외 투자권 때문에 나가는 것 때문에 이제 소위 투기 세력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올라갔던 거. 그다음에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강달러로 갔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지만 결국은 펀더멘탈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환율은 강세를 우리 원화 환율은 강세를 갈 수밖에 없고 약달러 원화 환율 강세 이거는 앞서도 봤지만 환에만 좋은 게 아니라 주식시장 같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는 환 걱정 없이도 한국에 투자하기 훨씬 더 좋은 환경 연결될 수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너무 그거는 미리 걱정을 했었던 거 아닐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해외여행 가기도 조금 더 왜냐하면 이게 원화가 세져야 해외여행도 네, 좀 마음 네, 편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런 환경이 조만간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원화 약세, 원화 강세 요 밴드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거를 분석을 들으면 될까요? 저는 예. 뭐 혹자들은 지금 뭐 1,450원 정도를 지금 평균치들로 보통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네. 이 속도로 가면은 올해 연말께로 가면은 앞에 14가 13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1,400원대, 1,500원대가 뭐 뉴노멀이라는 얘기 워낙 오래 했었는데 네네. 저는 1,500원대가 뉴노멀은 절대 될 수 없고요. 1,400원대도 좀 사실 과하다. 저는 1,400원 초반대 심지어는 그걸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1,300원대까지 예, 좀 내려가는 뚫고 거. 이걸 열어두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오늘 머니코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도주 전략을 봐야 된다, 방어주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가야지 우리가 4월 중반을 아직도 불확실성은 있긴 있거든요. 잘 넘을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기노브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국은 AI 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점점 더 확인됩니다. 정말로 치열한 경쟁들. 이거는 빅테크들이 이 판, AI 판에서 낙오되면은 그 다음 생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투자는 지속된다. 그래서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뭐 이쪽과 관련된 수혜, 에너지 관련된 수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전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건 전쟁 전의 주도주가 계속 간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 판에서 이게 에너지가 이게 그냥 먹고 사는 이슈가 아니라 이게 안보, 죽고 사는 이슈구나.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것, 그리고 2차 전지도 묶여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이후로도 오히려 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미국만 바라보던 그런 이제 국방 관련된 이슈는 아마 이번에 전쟁이 마무리되면 그 걸프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자주 국방에 아마 그 의지가 다른 걸 줄여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방사는 긴 호흡으로 계속 좀 가져와야 되는 주력 산업이 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상 이 강세장으로 복귀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레버리지 투자하지 마시고 증권주 투자라 말씀드렸습니다. 증권주, 네네네. 오늘은 뭐 사실 어제 미리 좀 많이 올라서 좀 네. 쉬어가는 감이 있지만 늘 말씀드렸지만 강세장으로 완전히 복귀되면 항상 그 소위 증권주는 보통 증권업종은 통상적으로 거의 1.5배 이상 더 지수보다 더 높게 가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 투자는 불안하고 실제로 그거 투자 많이 하신 분 보면 그 수익이 2천만 원 넘으면은 저기 대상됩니다. 그 소위 그 종합 과세 대상까지 2천만 되십니다. 원 이상. 예, 되면은 그것이 왜냐면 이자로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주식 투자했다고 생각하시면 레버리지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소위 알 주식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보통 그냥 주식에 투자하는 ETF, 뭐 증권주 ETF 뭐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사이 좀 잊혀졌지만 상법 개정이 이제 다 1, 2, 3차가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소위 이제 그 주가 억누르기 반칙법까지 이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 PBR 관련된 거, 또 배당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 다시 재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녹여내는 것이 지금 당장 뭐 남은 뭐 반달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올해 내내 한번 가져가셔야 될 투자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왜 대다수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한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거는 가치가 있는 걸 겁니다. 근데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거 이쪽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 전쟁 관련 우리가 이제 겪으면서 그 간접적으로 본 거죠. 그러면서 안보 굉장히 중요한데 그쪽으로 돈이 쏠릴 가능성 그리고 우리 국내 정책에서 좀 바라볼 수혜주 이런 걸로 좀 엮어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잘 보시면서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직장인들 원래 고생한 만큼 좀 성과급 좀 두둑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최근 성과급 얘기로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성과급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증권가에서도 네. 그렇고 SK하이닉스 성과급 얘기가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비단 네. 여기뿐만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작년에 이미 받았는데 네. 지금 시점에 또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마 예. 많은 분들이 꽤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일 텐데 사실 네. 이제 투자하는 이슈와는 좀 별개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랑 아예 관계가 없다고도 볼 수 없어서 오늘 이 이슈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 작년 연말에 SK하이닉스 성과가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기본급의 2,964%를 지급을 했고 성과급만으로 평균 1억 4천만 원 수준을 받았거든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죠. 많은 네. 직장인들이 박탈감을 느꼈을 거고 네, 네. 심지어 이제 삼성전자 직원들도 네. 이제 이 성과급 규정에 대한 불만이 그때부터 좀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대규모 성과급을 줄 수 있었던 거는 이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줍시다라고 이제 노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과 선정 기준도 원래는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약간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이거를 2021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좀 명확하게 바꿨습니다. 사실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거는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거나 뭐 진짜 이렇게 복잡해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여기에 뭐 감가상각비, 뭐 자본 비용 이런 거 들어 반영하고 이러면 성과급 재원이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불만들이 좀 있었고 이거를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바꾸면서 성과급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졌는데 이 성과급 지급 상한선도 원래는 있었어요. 이게 기본급의 1000%였는데 이 상한선도 폐지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이제 2,964%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었던 건데 네네. 지금 이 작년에 지급한 성과급도 화제였지만 올 들어서 계속 이제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실적을 이렇게 올린다면 1인당 성과급 10억 원씩도 열릴 수가 있겠네. 10억 원. 예, 우리가 사실 이제 100만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0만 장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15억 원 정도가 되잖아요. 지금 네. 환율 기준으로. 그러면 SK하이닉스 직원들은 다 100만 장자가 되는 거야? 어머나. 라는 얘기가 이제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머나. 네. 예.
부럽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지금 머릿속에 일단 삼성전자도 이 성과금에 관련해서 노사합의 중인 거죠 지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1분기 네. 한 47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냈고 예. SK하이닉스 이제 23일에 발표하는데 한 대략 지금 한 40조 원 안팎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워낙 이제 AI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수급 불균형 심화되고 있고 반도체 산업 자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 처음에는 한 1년 정도 가겠지 이랬던 게 뭐 2년, 3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워낙에 이제 반도체 사업으로 벌어들 수 있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는 거고요. 초반에는 이게 뭐 HBM 같은 이제 AI를 위한 반도체 수요가 집중이 됐다면 이게 지금은 이제 DDR5라든가 HDD 같은 이제 범용 메모리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서 지금 사실 메모리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잖아요. 네. 디램 업체들이 2분기 메모리 가격 협상 진행하고 있는데 2분기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들이 높으니까 이제 수요처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미리 구매해서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쟁여놓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가장 후하게 영업이익을 전망한 곳이 맥쿼리 증권인데요. 네. 국내 증권사도 아니고 외국계 증권사가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내년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를 447조 원으로 내다봤어요. 이 447조 원의 10%면 44조 7천억 원이잖아요. 지난해 말 기준 SK하이닉스의 전체 직원 수가 34,500명인데 그러면 1인당 12억 9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도 한 200조 원 수준인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하나증권이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231조 7천억으로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네. 계속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1인당 평균 한 5억 8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뭐 하이닉스 직원 입장에서는 올해와 내년 잘 다니면 한 18억, 19억 정도 받을 수 있겠네. 요 정도면 서울 시내 한 이제 우리 보통 9평이라고 네, 하잖아요. 뭐 32평 정도 이제 9평 아파트 한 채 값이 나오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직장 열심히 다녀서 이렇게 성과급 받으면 굉장히 열심히 충성하면서 일하는 직원들도 계속 생기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굉장히 파격적인 성과급이잖아요. 네. 어떻게 네. 보면 그러면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두 팔배로 환영할 것 같은데 근데 찬반은 좀 엇갈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삼성전자 아마 종목 토론방 같은 데 가보시면 굉장히 이제 그 성과급을 요구하는 노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 보실 네. 수 있을 텐데 먼저 이제 삼성전자 상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직 노사 협의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근데 워낙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성과급이 이슈가 되고 이러니까 삼성전자 노조도 이제 성과급을 우리도 이만큼 달라라고 이제 요구한 게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사측에서 제시한 거는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네. 거였고 지금까지는 이제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 이익 성과급 상한선이 연봉의 최대 50%까지였거든요. 이제 만약에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을 활용하면 이걸 웃도는 수준의 특별 보상이 가능해지는 건데 네. 뭐 이렇게 10% 이상을 적용해도 대략 이제 맥쿼리 증권이 전망한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임직원 수로 이렇게 나눠보면 1인당 평균 한 3억 9천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부분 외에도 뭐 파운드리, 뭐 그 시스템 LIS, 뭐 스마트폰, TV, 가전, 뭐 의료기기 이렇게 약간 사무용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부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성과급이 좀 다를 거긴 해요. 네, 그런데 네. 메모리 사업부만 보면 성과급이 SK하이닉스를 뭐 여기에 못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이 엇갈리는 게 사실 찬반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직원들에게 얼마를 보상을 해줄 것이냐 이거는 기업의 경영 판단인 거고 네. 그걸로 그걸로 이제 그 제3자가 왈가왈부할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에 파격적이고 워낙에 큰 금액이니까 이거에 따른 이제 파장이 좀 크긴 해요. 일단 긍정적인 편에서는 보면 워낙 지금 반도체 업계가 이제 치열하게 인재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특히 AI를 위해서
이제 자체 반도체집 설계에 나선 빅테크들 이런 네, 데들이 네, 네.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직원들, 그러니까 이제 S급 인재들을 이제 빼가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거액에 보상한 파격적인 성과 보상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인재를 영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인재를 지키려면 그에 마땅한 보상안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시각들이 좀 있고 뭐 이렇게 성과급이 이슈가 되니까 반도체 기업이 국내에서도 보면 이제 정말 꿈의 직장으로 부상하긴 했죠. 이제 일례로 그 구인구직 플랫폼이죠. 사람인 조사를 보면 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가장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 1위에 올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번만큼 확실하게 준다라는 이미지가 이제 쌓이면서 특히 이제 MZ 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SK 하이닉스는 가장 가고 싶은 이제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 보면 SK그룹이라든가 삼성그룹 이제 채용할 때 그 일괄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문제집이 뭐 온라인 서점 이북 전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하고 뭐 판매량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로 한 40% 증가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최근에 그 생산 라인 직원들 채용하는 거를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는데 네. 뭐 지금 엄청나게 이제 이슈긴 합니다. 요 생산 라인 직업들은 사실 S급 인재라기보다는 막 박사급 인재라기보다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혹시 전문대 졸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네. 뭐 지금 아마 어제부터 이제 어제 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이제 결과를 좀 보긴 해야겠지만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또 한편에서는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뭐 고생한 직원들 성과급도 좋긴 한데 뭐 고생했으니까 성과급 주는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워낙에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자본 집약적인 산업인 거잖아요. 투자를 해서 설비를 늘려야 생산을 늘릴 수 있고 그래야 그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라서 지금 이제 물 들어오는 시기에 그 번 돈을 어디에 쓰는가에 대한 이제 시각이 조금은 엇갈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노조도 성과급으로 40조 원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네.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50조 네. 원 돌파했고 올해 영업이익 이제 전망치가 30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노조가 이제 성과급 상한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사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노조가 연간 반도체 영업이익을 한 270조 원으로 가정을 하고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5%로 이제 하게 되면 40조 5천억 원 정도로 이제 성과급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뭐 만약에 증권사 추정치대로 영업이익이 300조 원 시대를 연다고 하면 성과급 지원은 한 45조 원이 넘어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큰 금액인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삼성전자가 연구개발 비용으로 쓴 게 37조 7천억 원이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수준인 거고 그 삼성전자 주주가 이제 한 400만 명 정도 되는데 지난해 주주에게 배당한 총액이 1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의 한 3배 정도가 넘는 수준인 거고 삼성전자가 이제 역대로 보면 이제 M&A를 했던 것 중에 굵직한 것들 2016년에 하만 인터내셔널 인수했을 때 쓴 가격이 9조 4천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할 때 쓴 돈이 한 10조 원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 40조 혹은 45조 그 사이의 돈을 성과급으로 이제 배정하는 게 맞냐라는 논란이 지금 이제 종무토론방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이제 그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주주들이 네. 그 주주들 그래서 반응도 보면 굉장히 좀 싸늘하긴 해요. 투자를 해야 회사가 더 성장할 거고 회사 가치가 높아질 텐데 40조 원이면 반도체 관련된 뭐 설계 회사라든가 뭐 이런 거 하나를 살 수도 있는 규모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과급 재원으로 모두 써버리는 거는 주주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분석이 좀 나오는 거고 네. 최근 반도체 기업의 기록적인 성과가 사실은 개별 구성원들의 노력도 물론 반영이 됐지만 AI 수요로 인한 호황 이런 외부 환경의 그 덕도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부서 전체 실적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좀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S급 인재, 이제 정말 연구 개발을 하고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이 반도체를 개발해내는 그럴 수 있는 인재를 붙잡는 게 이게 시급한 건데 그런 인재를 붙잡기 위한 성과급이라면 성과급을 인당 얼마라고 이제 일괄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S급 인재들한테 훨씬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게끔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성과 기여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관리의 삼성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겠지만
이런 성과와 성과급이 아주 촘촘하게 정밀하게 연동되는 그 보상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노조가 23일에 평택 캠퍼스에서 결의대회 열고 만약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제 총파업을 강행한다라는 계획이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의 양대 노조 조합원이 전체 직원의 그러니까 전체 직원이 12만 8천 명인데 이 중에 한 절반 이상을 좀 차지를 해요. 만약에 노조가 예고한 대로 총파업에 나서게 되면 아마도 이제 생산 차질 불가피할 거다라는 우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하이닉스 이제 채용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성과급만 두 자릿수 억대 몇십억씩 받으면 대학교 그러니까 이제 마치고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 좀 많이 생각하시고 같아요. 입시 판도가 많이 바뀌겠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네. 하이닉스 성과급이 네. 쏘아 올린 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투자에 관련해서 자본시장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취업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더 이제 앞서가 그 전 단계 입시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가 위치해 있는 뭐 예를 들어 청주, 이천 공장 근처의 막 상권이라든가 뭐 거기에 이제 집값 이런 데도 영향을 주고 있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입시 판도, 입시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이제 높아진 건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의치, 한약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이과생들이 다 의대로 몰리고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이렇게 이제 의학 계열을 선호를 하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졌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놓고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치, 한약수, 반, 그러니까 반도체 반 반도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네. 아니면 뒤에 한약수를 빼고 아예 의치하, 하이닉스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계약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건데 뭐 이 반도체 계약학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뭐 대치동에서는 대비반 따로 개설되기도 하고 입시 컨설팅 반도 생기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 계약학과라는 거는 대학기 기업과 이제 협약을 맺고 기업이 이제 채용했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인재들을 이제 양성하는 학과예요. 그러니까 졸업하면 이제 바로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에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여기다 뭐 기업이라든가 정부, 지자체 이런 데들이 등록금 지원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학비가 거의 안 드는 학과인 건데 국내 반도체 계약학과를 보면 지금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들이 좀 많나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그리고 울산 과학기술원, 광주 과학기술원 이런 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삼성전자랑 계약을 맺은 데인데 뭐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뭐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이런 데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한양대, 서강대, 고려대 이런 데 반도체 공학과들 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입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이제 한양대 반도체 공학과만 놓고 보면 경쟁률이 그 한양대 의대 경쟁률이 4.43대 1이었거든요. 이거보다 지금 반도체 공학과가 훨씬 높았던 거예요.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졸업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국내 굴지에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의 취업이 보장이 되고 의대에 비하면 이 졸업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시간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비용에 비해서 반도체 쪽이 훨씬 가성비가 높다라는 이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두 이제 의대로 쏠리는 거는 그만큼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제 전문직이니까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는 그런 게 좀 컸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성과급 하나로 반도체 계약학과가 뜨면서 이런 쏠림이 좀 완화되겠네. 그리고 공대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지겠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열기가 계속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선호하는 학과가 굉장히 많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사실 한동안 이제 문송합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유행을 해서 저도 이제 문과를 전공했고 이제 문과를 전공하고 나와서 취업할 때 그 사실 문과생들 받아주는 데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뭐 상경계 법정계, 그러니까 법대를 졸업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뭐 저는 영문학 전공이었는데 영문학 전공으로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 문송합니다는 한동안 좀 이어져 오다가 제 기억에 이제 애플 이런 데들이 애플 생태계를 만들고 애플 생태계 기본이 사람에 대한 이해다 이러면서 또 약간 인문학에 대한 이제 조망이 좀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최근 이제 개발자들에 대한 몸값이 굉장히 높아졌었잖아요. 하루만 개발을 한 경력이 있어도 채용합니다. 뭐 이러면서 대략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들이 굉장히 떴었는데 지금은 또 이게 AI가 코딩을 다 해주니까 컴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제 시대별로 보면 1960년대는 워낙 이제 경제 개발 시기였으니까 이제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는 화학
뭐 이런 데들이 화학과 이런 데들이 좀 인기였고 1970년대 뭐 중동 건설붐 일어나고 개발 사업 진행되고 이럴 때는 기계공학이라든가 건축학과가 좀 인기였고 1980년대는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이런 데들이 인기였고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지나면서는 이제 의학 계열이 좀 인기를 끌었는데 반도체 업종 호황이 지금 한 3년 정도 간다고 치면 반도체 계약학과 인기는 한 3, 4년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기대하는 게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조금 다른 공학 계열로 이제 확산되지 않을까. 뭐 기계라든가 항공우주 뭐 이런 데들로 이제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공학 관련 산업이 고성장 산업으로 바통을 좀 이어받으면서 의대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이제 조금 계속 분산되는 트렌드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는데 이렇게 인재들이 의학 계열이 아닌 이제 공학 계열로 몰리고 이제 여기서 창업자들이 나오고 그 네. 창업자들이 창업한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정착이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긴 한데요. 물론 이제 반도체 업종이 호황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양극화라든가 뭐 IT 업종이 아닌 업종에 대한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 뭐 그리고 한국 경제가 너무 반도체 산업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의대 vs 공대로 가면 공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이게 조금 다른 그 반도체 이외의 학과로도의 관심으로 좀 확산이 되고 뭐 어쨌든 성과급 많이 받으면 돈 쓸 테니까 그러니까요. 소비 진작 효과도 네.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협력업체 그리고 장비업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소부장업체 이런 데들까지도 낙수 효과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요거와 관련된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이제 증가하고 이러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좀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면 SK 하이닉스의 성과급으로 시작된 이제 그 그러네요. 선순환 효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기대를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런 거 보면은 변하고 있네요. 메모리 강국에 대한 현실판 오늘 이야기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뭐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네,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